결혼할 때 내가 너 결혼 비용을 다 대줬으니까 나는 너한테 이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부모님의 입장에선 다 관심이고요. 자녀의 입장에선 다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는 관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애는 간섭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책과 삶 구독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방패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많은 위험이 있지요. 그 위험으로부터 자녀를 보호해 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자녀가 만약에 그 재능을 갖고 있다면, 재능이 없는데 밀어붙이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재능을 갖고 있다 그러면은 그 재능에 맞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결국은 방패의 역할이거든요. 그러나 많은 부모님들은 창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자녀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적을 쳐부시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창의 역할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 창은 제대로 성공하는 법이 없습니다.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는 방패가 되어주는 게 부모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자식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바라게 되잖아요. 부모는 부모 생각에 자식이 성공하면 잘 될 거를 갖다 은연중에 혹은 명시적으로 자녀한테 강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게 자녀의 입장에서 재능이 있는 부분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확률상 자녀의 입장에서 재능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부모가 원하는 성공하는 쪽은 몇 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자녀가 더 다른 길을 잃게 만들고요. 오히려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이렇게 돼야 성공이야 라는 게 진짜 자녀의 머리에 각인되잖아요. 그렇게 살지 못하면 자신은 전부 실패자가 되잖아요. 결국 중요한 거는 자식이, 나는 내 자식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지요. 내 자식은 평범하게 살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 평범하게 사는 거를 갖다 실패를 자꾸 인지하게 만들잖아요. 우리 자식은 불행해져요. 그러니까 자식을 억지로 성공시켜야 되겠다라고 뭔가 하려는 마음을 버려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자식이 나이가 컸을 때 평범하게 살면서 나는 실패했다고 생각하게 될 확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적으로 인식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하자는 것, 부모가 생각하기에는 다 쓸데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꾸 안 된다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 사실은 부모가 자식을 방해해서가 아니라 자식의 어차피 능력이 안 돼서 그걸로 못하는 건데도 자꾸 부모가 나를 막아서 그랬다라고 생각하면서 부모님 때문에 내 인생을 막쳤어 하고 적대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자녀가 아이돌이 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전 말씀드립니다. 부모님이 말려도 소용이 없어요. 빨리 오디션을 보게 하세요. 진짜 부모님 보시기에는 자녀분이 아이돌이 될 것 같습니까? 그럼 부모님이 얘기해요. 안 될 것 같으니까 걱정이지요. 안 될 것 같은데 왜 부모님이 말려요? 빨리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 떨어뜨려야지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빨리 차라리 자기가 도전해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면은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애초에 그거 자체를 막게 되잖아요. 부모가 내 인생을 방해했어. 그러면 결국은 능력이 안 됐다는 건 인정하거든요. 그렇지만 엄마 아빠가 내가 하는 거를 갖다 전부 다 못하게 하다가 보니까 난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된 거야 라고 또 부모하니까 책임을 지게 만들어 버리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자식의 인생의 방해물로 인지하지 않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동아시아 유교권에 있는 모든 나라들은 한국 부모랑 비슷하게 자녀한테 집착을 합니다. 오히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격차가 나뉘어졌다고 생각하게 되면서 자녀를 방임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지방에서.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부모가 많이 집착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국은 동아시아 유교권에 속한 집단에서는 자녀의 성공을 원하거든요. 우리 자녀가 그냥 평범하게 자랄 거야 라고 인정해주고 평범한 자녀를 갖다 사랑하는 분위기가 아니라 안 된다는 거를 알 때까지는 20살 정도가 될 때까지는 삼수하는 시간이 끝날 때까지는 자녀가 엄청 공부를 열심히만 하면은 좋은 성적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부만 하게끔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자녀한테 집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해서 스마트폰도 못하게 해야 되고 일찍 자게 해야 되고 딴짓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결국은 감시
감시하게 되는 거고 집착하게 되는 거로 자녀한테 비추게 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자녀가 성장해서는요, 이렇게 엄청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대학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는 대학 등록금을 부모님이 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너한테 등록금을 내줬으니까 나는 너한테 이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다가 보니까 집착하게 되는 거지요. 결혼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혼할 때 내가 너 결혼 비용을 다 대줬으니까 네가 결혼하면 잘 살 수 있게 나는 너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지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나라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먹고 의식주를 제외한 나머지를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거의 없는 세상이 된다면 사실은 그건 끔찍한 세상이에요. 부모는 자녀한테 간섭할 권리를 잃게 되고 자녀한테 집착하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좋은 세상일까요? 사교육입니다. 전 사실 시험을 잘 본 애한테 우리 학교에서 너는 공부를 열심히 했구나라고 칭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시험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나올 결과에 맞춰서 공부하게 되는 거거든요. 올바른 방법은 이거이지요. 너는 제한된 정보를 갖다 일정 기간 안에 전부 다 뇌에 집어넣은 다음에 시험이라는 1시간 동안에 그거를 빼내서 사용하는 능력이 매우 우수하구나 라고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잘하는 것도 있지만요, 공부를 잘하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녀가 결국은 현재 그 나이에서 학습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제한되어 있는데 그 위로 퍼붓게 되잖아요. 그거는 자녀한테 고문이 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사교육은 가정 경제 때문이 아니라 자녀의 행복도를 낮추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선 다 관심이고요, 자녀의 입장에선 다 간섭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는 관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 애는 간섭이라고 생각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부모님이나 간섭일 거야 라고 하지만 그 부모님이 의도적으로 간섭하는 건 아닌 거예요. 본인은 다 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의 관심은 다 자녀 입장에서 간섭이고요, 자녀 입장에서 간섭은 다 부모 입장에서 관심입니다. 부모는 추격하고 자녀는 도망치고가 계속 이어집니다. 부모는 더 열심히 전화하고 자녀는 더 전화를 열심히 무시하고, 부모는 더 열심히 찾아가고 자녀는 부모님이 오늘 내 원룸에 왔다는 걸 알면은 부모님이 갈 때까지 집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열심히 쫓아갈수록 더 많이 달아나고요, 달아날 곳이 없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부모 자녀가 많이 떨어져 있을 때 가급적 먼저 전화하지 않는 쪽이 좋습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우리 자녀가 열심히 게임하면은 게임보다 부모님의 통화가 더 소중한 건 맞지요. 그러나 게임하고 있다가 부모님 통화를 받잖아요. 그 게임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자녀한테 전화를 하잖아요. 별로 좋게 반응이 나오는 법이 없어요. 차라리 일하는 시간에 전화하면 좀 받아요. 엄마 잠깐만 하고. 그러나 오히려 엄마 아빠들 생각에 쉰다고 생각하잖아요. 이게 제대로 통화가 안 돼요. 밖에서 술 먹다가 전화 받잖아요. 잠깐만 하고 퉁명스럽게 받아요. 게임하다가 전화 받잖아요. 조금만 있다가 또 퉁명스럽게 전화 받아요. 막 재미있는 유튜브 보면서 전화 받잖아요. 전화 받으면서 계속 유튜브 보거든요. 엄마 입장에서 전화하는 게 이래? 그렇게 돼요. 그래서 가급적 자주 전화하지 마시고요, 차라리 자식과 부모 입장에서 암묵적으로 이때쯤은 전화가 올 거야 라고 예상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자녀도 그때는 엄마한테 전화가 올 거야, 아빠한테 전화가 올 거야 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받게 돼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전화가 오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게임하다가도 좀 멈출 수 있어요. 서로 좀 예상 가능하게 연락하는 게 좋은데 가급적 자주 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부모님들은 자녀가 걱정하게 되는 아이템이 정해져 있어요. 너 어제 술 마셨니? 너 요새 뭐 하니? 그러니까 부모님은 그거를 안 하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그거부터 물어봐요. 그러나 그러는 순간 이 통화는 전부 깨지고요, 자식은 전부 거짓말해요. 어제 술 먹었어 하면은 엄마가 너 언제까지 그럴 거니 얘기하는데 어느 바보가라고 해서 죄송해요. 그 누가 부모님한테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까? 뻔한 거짓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는 이 짓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는 거를 제일 먼저 확인하지 마세요. 또 절대로 제일 먼저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어요. 네 엄마가, 네 아빠가 절대로 얘기하지 마세요. 나는 내 얘기만 하세요. 네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더라. 네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대하더라.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 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는 좀 힘들지만 그냥 알리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아빠가 괜히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네 엄마 요새 이렇게 고생하는데 너 알고 있니? 엄마가 괜히 나서서 그러는 거예요. 네 아빠 이러는데 좀 알고 있니? 거기서 끝나면 좋아요. 네가 좀 아빠한테 얘기해서 건강을 좀 챙기도록 해봐. 제발 하지 마세요. 그냥 거리를 유지하면 됩니다. 보통 거리를 좁히려고 하게 되면은 더 나빠지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좁히고 싶으시잖아요. 그럴 때 꼭 말이 모든 거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자식이 싫어하면은 안 보내면 됩니다. 진짜 좋아하잖아요. 그냥 먹을 거를 보내주세요. 보통 저는요, 전화는 안 받더라도요, 자식이 진짜 좋아하는 거잖아요. 먹을 거를 난 요새 우리 엄마가 싫어. 거리를 둬야지. 엄마가 주는 음식을 안 먹을 거야 라고 안 먹는 자녀는 본 적이 없어요. 말이 모든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먹을 거를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가끔 이런 부모님들 있어요. 저게 이렇게 하다니 정신머리 차려야지 용돈을 전부 끊어버릴 거야 하게 되는데요. 그냥 5만 원, 10만 원 너무 적은 돈일지라도 스타벅스 커피더라도요. 결국은 자녀가 나하고 말을 끊고 대화를 안 할 때는요. 그게 결국은 이어져요. 나 우리 엄마 싫어. 우리 아빠 싫어. 근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 갑자기 5만 원 상품권이 왔어요. 야식 사 먹게. 나 엄마 싫으니까 이거 돌려보내야지. 통장으로 해서 5만 원 쏴줘야지. 그런 자식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나는 이렇게 거리를 두고자 하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가끔씩 네가 추울까 봐 걱정이 돼. 이거를 따뜻한 거 사 먹으렴 하면서 많지는 않지만 뭔가 보내줘요. 자녀 입장에서 고맙지요. 그래서 유지되는 거예요. 자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불러서 얘기하고 통화하고 특히 위험한 게 기다란 문자예요. 서로 짜증나잖아요. 기다란 문자를 보는 순간 짜증이 나요. 이걸 언제 다 읽어? 하지 마세요. 장문의 문자. 일단 첫 번째는 자녀한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필요한 존재가 된다는 거는 두 가지지요. 첫 번째, 힘들면은 전화할 수 있는 존재가 돼야지요. 힘들면 전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녀한테 무조건 자녀 편이 되어줘야 돼요. 자, 우리는 얘기를 다 듣고 나잖아요. 뭔가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자 해요.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지요. 전반전만 하세요. 왜냐하면은 다 알아요, 자녀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걸. 그냥 상사 하는 얘기 좀 무시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냥 나 괴롭히는 배우자랑 이혼하면 된다는 거 알아요. 그게 안 되니까 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반전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래도 이렇게 네가 버티고 연락해줘서 고맙다. 야, 너 살아있어 주는 것만 해도 난 진짜 고마워. 아무리 세상이 너를 비난하고 버리더라도 엄마 아빠는 너를 안 버린다는 걸 알아줘. 해서 전반전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힘들 때 전화해요. 그런 다음에 이거는 너무 전 세속적인 인간이어서 죄송한데요. 생길 게 생기면 전화해요, 자주. 전화하면은요, 뭐 조금씩 주세요. 전화하면 끝에 그래 힘들겠다. 돈 요거 조금만 보내줄게. 그러면은 전화 자주 해요. 전화하면 돈이 생기거든요. 대신 큰 돈을 한꺼번에 주지 마시고요. 큰 돈 빌려주지 마시고요. 자잘하게 조금씩 주세요. 성인이 되면은 우리는 자녀가 나는 성인으로서 부모를 대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요, 본인이 40살, 50살이 되더라도요, 부모는 아는 부모한테 잘못해도 되고 부모는 항상 나한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70살이 된 자녀도 아마 90살이 된 부모한테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한 3살짜리다 생각하고 칭찬해주고 대하잖아요. 관계는 계속 좋아요. 그냥 우리 아이의 정신연령은 5살이야 라고 생각하고 대하면은 뭐든지 너 이쁘다, 너 잘했다 라고 해주면은 돼요. 그러나 돈은 빌려주지 마세요. 30대, 40대 초반까지는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대에 얘는 왜 이렇게 이런 얘기에 항상 재미없어 하지? 왜 이렇게 얘는 불평불만만 만들었지?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렇게 내가 하는 말에 부정적이지? 안 될 거라고 하면서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어 불편해지는 이유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최명기입니다. 책과 삶 구독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50대의 삶이 굉장히 달라진다라고 느끼게 되는 거는 건강에 문제가 되었건 자녀가 방황을 하건 본인이 고민하고 속상한 일이 생기는 게 50대 이후부터 점점 많이 생깁니다. 그러나 50대 이후에 진짜 그런 고민을 나눌 친구가 없어서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지요. 어렸을 때 친했던 친구가 나이 들어 불편해지는 이유는 우리의 기질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이런 집단이 있어요. 4명 다 굉장히 개구쟁이였어요. 그러나 그 개구쟁이 중에서 초등학교 5, 6학년 되면은 개구쟁이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높은 활동성이 줄어드는 거지요. 그러면 그 친구는 나머지 3명하고 같이 놀려면 버거워요. 나머지 3명은 그 친구랑 놀려면 지겨워요. 그렇게 돼서 한 친구가 배제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 새 친구가 들어옵니다. 똑같이 역동적인 레벨을 가진. 그러나 중학교 3학년쯤 되잖아요. 4명 중에 3명은 활동성이 줄어들어요. 1명은 안 줄어들어요. 그러면 계속 3명이 1명을 탓하게 됩니다. 너 왜 저런 짓을 하니? 너 왜 이런 짓을 하니? 그래도 우리가 그 다음에 뭔가 나랑 다르다 하더라도요. 매일매일 만나면은 또 우리는 적응하게 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만나는 게 뜸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굉장히 활동적인 친구는 심사숙고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맨날 자기만 보면은 너 왜 그렇게 사니? 이거 하지 말아라, 저거 하지 말아라 하게 됩니다. 활동적인 친구는 또 그 친구들한테 왜 그렇게 재미없게 사니? 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갖다 묶어준 학연이라는 같은 학교를 나왔다는 소속감이 나이가 들수록 엷어지게 되면 어색하게 되지요.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활발함이 줄어들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나친 겁도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굉장히 겁도 많고 좀 어리버리한 것 같은 친구들인데 대학교 4학년 졸업하고 25살 넘어가면은 달라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도 이 친구 모임에서는 그 친구가 25 이후에 달라진 친구로 대하는 게 아니라요. 자꾸 옛날에 어리버리한 친구로 대하게 되지요. 그러나 처음에는 어렸을 때부터 친했으니까 참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대, 4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비슷하게 사니까 우리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0대에 확 격차가 나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남들은 나를 아직도 만나기만 하면 놀려대고 왠지 무시하는 듯 하게 되면은 아니 내가 너희보다 못난 게 없는데 왜 무시당하지? 하면서 싫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 친구가 왜 너희보다 내가 못난 게 없는데 날 무시하니? 라는 투의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너 돈 벌더니 달라졌다. 너 출세하더니 달라졌다. 하면서 서로 관계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이 달라져서인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은 세계 일주 하고 왔어요. 친구는 힘들어요. 근데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가장 관심사는 세계여행밖에 없거든요. 그러나 이 친구가 그 얘기 들으면 싫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지로 머리를 굴리다가 보면은 얘기하려다가 친구가 들으면 안 좋을 거야. 끊기게 되지요. 만약에 이 친구가 눈치가 없어서 막 얘기하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인간의 표정과 대꾸라는 게 달라지게 되지요. 또 마찬가지입니다. 한 친구는 의대에 갔어요. 한 친구는 공부하다 잘 안 돼서 아들이 군대에 갔어요. 그러다가 보면은 두 사람도 서로 얘기할 때 조심할 게 생기지요. 그러면은 대화가 끊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의외로 대화가 끊기는 가장 커다란 원인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이 있게 되면은 누군가랑 얘기하는 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은 다양하게 호소하게 됩니다. 왠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안 들어주는 것 같다라고 우울증이 때 호소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말이 잘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친구 모임에 갔더니 갑자기 공황이 오듯이 숨이 막혔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 문제가 친구들은 재밌다고 깔깔깔 웃는데 나는 도대체 뭐하고 저렇게 웃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다음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잖아요. 안 하던 주사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우울증에 안 걸린 사람의 삶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어요. 우울증에 안 걸린 분들이 칼라 테레비를 칼라로 살고 있다 그러면은 우울증에 걸린 분은 흑백으로 살게 되지요. 칼라로 사는 분이 흑백으로 사는 분들을 보다가 보면은 얘는 왜 이렇게 이런 얘기에 항상 재미없어 하지? 왜 이렇게 얘는 불평불만만 만들었지? 안 그러던 애가? 왜 이렇게 내가 하는 말에 부정적이지? 안 될 거라고 하면서
그래서 칼라로 사는 분이 흑백으로 사는 분은 답답하고요. 흑백으로 사는 분이 칼라를 보다가 보면은 야, 뭐가 좋다고 저러지? 어차피 다 죽으면 끝날 텐데. 말 참 사람 기분 나쁘게 한다. 왜냐하면 사소한 농담이 상처가 되거든요. 얘네들이 이렇게 못된 애들이었는데 왜 내가 그때 몰랐을까 하면서 말이 뚝뚝 끊기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6개월에서 1년 지나면 10명 중에 7명은 심하지 않은 우울증은 저절로 낫고요. 또 그때 돼서 만나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 마지막 요령을 알려드리잖아요. 우울증에 걸리게 되면은 가장 커다란 특징이 하루 안에도 주기가 있어요.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이제 저녁대로 갈수록 기운이 나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3시까지 회사에서도 멍해서 아무 일도 안 합니다. 해야지 하고 딴짓만 하다가요. 퇴근할 때 되면은 일이 좀 됩니다. 그래서 저녁 때 친구를 만나잖아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11시쯤, 12시쯤 점심에 만나잖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약속을 뒤로 당겨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인 분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요. 밤 10시에는 그 다음날 일어나서 만날 것 같은 거예요. 기분이 좋거든요. 점심 약속을 잡아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처져서 꼼짝도 못해요. 세수도 하기 싫어요. 화장도 하기 싫어요. 친구한테 그러나 마지막까지 고민해요. 나갈까 말까. 그러다 직전에 전화해서 오늘 몸이 아파서 못 나가겠어 하거나 아니면 안 그러던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자버리면서 그냥 약속을 빵꾸 내고 너 왜 안 나왔니? 자다가 일어나지 못했어.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반대인 분도 있어요. 점심때까지 쌩쌩합니다. 점점 기운이 없습니다. 몇 시부터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두워지잖아요. 확 외로워지고 죽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그럴 때 사람을 만나잖아요.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한테 다정하게 얘기를 하더라도요. 내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울증 때문에 외롭고 공허해진 마음은 진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감정을 소모시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년 이후에 물론 어렸을 때도 우울증에 걸리긴 하지만 우리가 영원히 살면 한 명도 안 빼고 다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영원히 살면 한 명도 안 빼고 다 암에 걸리는 거와 똑같습니다. 결국은 그동안 안 걸리던 사람도 50대 후에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그게 처음 우울증이잖아요.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원인을 남한테 찾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변했는데 친구들이 변했어. 얘가 오늘 이상해.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우울증인지 모르니까 안 그러던 애가 이상하게 됐어. 그러면서 절교를 하기도 하고 사이가 나빠지기도 하고 친구 사이는 아니지만 연인이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거리두기 타입의 내향적인 분들이십니다. 거리두기 타입의 내향적인 분들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요. 그런 다음에 거리두기 타입의 내향적이지만 직장에서 고객을 대할 땐 굉장히 싹싹한 분들이 있어요. 거리두기 타입의 내향적이다 그러면은 군대 집단 생활인데 어떻게 하잖아요. 오히려 군대에서 잘 지내요. 어떤 분들은. 왜냐? 계급으로 구분이 가거든요. 내가 방어만 하잖아요. 한두 번밖에 안 만났는데 형 하면서 엉겨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거리두기 타입의 내향적인 사람들도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 활발함이 있어요. 그러다가 성인이 되어갈수록 한 중학교 때부터 줄기 시작해서 고등학교 되게 되면은 성격으로 굳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사귀었던 친구들은 충분히 가까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이후에 친구는 없지만 친교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 다니잖아요. 나름 거리두기 타입인 분들도 직장 다니는 동안은 직장 사람들이랑 다 원만하게 지내요. 그러나 직장을 옮기게 되면은 그분이랑은 그다지 연락을 하게 되지 않지요. 그러나 내향적인 사람들을 또 보면은요, 우리가 외로울 거야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외로워 보이는 거지요.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정작 당사자는 별로 외롭지 않아요. 외로우면 혼자 있지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격이 내향적인 분들은 새로 친구를 사귀지 못하는 게 아니라요. 친구 관계를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한두 번 만났는데 갑자기 형, 언니, 누나 그러면서 다가오잖아요. 그럼 경계해요. 그때부터 존댓말을 놓지 않지요. 그 존댓말이 나와 저 사람 사이에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친구가 안 생기는 게 아니라 친구를 안 만드는 거지요. 그러나 이분들이 살다가 친구가 있었으면 하고 갈망하게 될 때가 있어요. 어떨 때냐? 우울증에 걸리게 될 때예요. 우울증에 걸리면 약해지거든요. 혼자 있으면은 외로워져요. 근데 평소에 나는 친구를 안 만들고 잘 지내왔거든요. 옆에 친구가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평생 결혼하지 않고 자기 일하면서 신나게 잘 지내는 분들이 우울증 되면 외로워서 결혼도 해요.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생각하지요. 그때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사랑에 빠져서 결혼했을까? 이유는 우울증이어서 외로웠던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울증 벗어나고 제정신 차린 다음에는 상대를 제대로 평가하게 된 거지요. 살다가 보면 엄청난 고뇌에 쌓이게 되면 우리는 친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나 우울증 기간 동안 내가 만약에 원한다 그러면은 또 누군가랑 친구가 돼요.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참 억울한 일이 생겨요. 힘들 때는 연락하고 찾아놓고 나서 힘든 거 지나가니까 내가 연락해야만 겨우 만나줘요. 그러니 우울증일 때를 대비해서 억지로 고통을 느끼면서 친구를 사귄다는 거는 맞진 않아요. 그리고 인생에 커다란 고뇌가 닥쳤을 때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미리 친구를 사귀어 놓는 것 또한 맞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친구가 인생의 고난에 닥쳤을 때 얘기했을 때 공감도 잘해주고 쓸모가 있을지 오히려 쓸모없을지는 닥쳐봐야 알기 때문에요. 그냥 하던 대로 하시는 게 제일 나아요. 그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이 돼요. 진정한 친구를 원하는 마음 자체는 굉장히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진짜 친구들이랑 잘 지낼 땐요, 별로 진정한 친구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얘가 진정한 친구인가 할 때는요, 대부분 내 삶이 흔들릴 때예요. 그래서 친구가 100명인 사람도요, 막상 내 삶이 흔들리고 괴롭고 힘들어지잖아요. 진정한 친구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나를 안심시켜주고 내 삶은 진정시켜주고 그래야지 그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러나 진정한 친구를 원하는 마음은 결국은 아직은 내가 나의 고난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거고, 고난이 끝날 때까지 진정한 친구는 일종의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친구를 원하는 마음은 하나도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은 진정한 친구가 많아야 된다라고 친구들을 많이 진정한 친구라고 믿고 사셔도 되고요. 어떤 분은 인생은 독고다이야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특별히 약해지지 않는 한 진정한 친구는 필요 없을 거야. 최명기가 얘기했는데 내가 진정한 친구가 필요하게 되거나 내가 결혼하고 싶어지면 내가 우울증에 걸린 거래. 최명기 찾아가지.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좋은 친구를 잘 사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돼주는 거예요. 우리는 진정한 친구, 좋은 친구 생각하게 되면은 그 친구가 항상 나에게 뭔가를 해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그 친구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착취지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렇게 돼요. 그 친구가 나는 틀림없이 이 정도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움을 안 줬더니 나는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친구의 입장은 어떠할까요? 내가 도와줄 수 없어서 도와주지 못했는데 저렇게 삐져서 내 연락을 안 받으니 쟤는 내 진정한 친구가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지요. 그래서 진정한 친구를 만들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괜찮을 때는 굉장히 싫어하는 점이 하나가 있는데 9이 좋으면 우린 만나게 돼요. 그러나 결국은 우정을 깨는 거는 그동안 잘 지내던 9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요, 신경에 거슬리던 1이 영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두 번째, 결국은 우리는 남한테 뭔가 해준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거를 남한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남한테 이거 하자라고 할 때는 저 사람이 이거를 갖다 진짜 원하냐 안 원하냐 생각해보면 되지요. 우정이라고 하는 게 소중한 이유는요, 목적을 갖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회사, 목적을 갖고 만들어져요. 회사 동료, 친하지만 회사 동료의 한계는 같이 일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이 틀어지게 되면은 우정도 틀어질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친구라고 하는 거는 아무 전제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친구가 되어야지, 진정한 친구를 사귀어야지 하는 건요, 벌써 목적이 들어가지요.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끝까지 남는 게 진정한 친구예요. 만나면 기분 나쁜 사람, 만날 때마다 뭔가 손해봐서 억울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두려움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이용한다, 두려움이 섞여져 있다 하게 되면은 우리는 무슨 중고등학생들이 안 보이는 데서는 돈 뜯고 그런 전형적인 걸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친구를 사귀다가 보면은요, 그 친구가 화낼까봐 무서워서 그 친구가 하자는 대로 하게 되는 친구가 있어요.
꼭 연인 사이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움이 있게 되잖아요. 나는 손해보고 기분 나쁘더라도 의외로 끌려가게 돼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친구는 우리 다 육감으로 알아요. 또 우리가 뭔가 나쁜 점이 있고 손해보지만 계속 만나게 되는 친구 중에 하나가 부러움이에요. 부러운 친구랑 같이 다닐 때의 손해는 금전적인 손해일 가능성은 조금 낮지요. 예를 들어서 나는 외모에 대해서 되게 컴플렉스가 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나는 굉장히 외모가 뛰어난 세 사람이랑 어울려 다녀야 할 때 나는 굉장히 기분 나빠요. 걔네들이 나를 비아냥거리기도 해요. 그러나 걔네들이랑 같이 다니면은 왠지 나도 같은 급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면은 싫지만 이어지게 되지요. 나는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 못해서 열등감이 있어요. 그런 분들 중에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지요. 내 친구들은 누구는 의사고 누구는 변호사고 누구는 뭐고 다 잘 나가. 내가 그런 친구를 뒀다는 거로 본인의 어떤 스스로 위로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만나려고 그 친구들이 나를 좀 구박하더라도 동창회나 동문회에 꼭 나가게 되기도 하지요. 마지막은 뭔가 하면은 즐거움이에요. 나도 엄청 자극추구도가 높아요. 그 사람도 엄청 자극추구도가 높아요. 그러면은 너무너무 재미있잖아요. 그 사람만 만나게 되면 돈도 많이 쓰게 되고 그 사람만 만나게 되면은 왠지 손해도 보는데 계속 만나게 돼요. 그리고 손해가 되고 나쁜 친구이지만 끊지 못하는 마지막 하나가 있어요. 그거는 제일 고통인데요. 외로움이에요, 외로움. 내 주위에는 친구가 있는데 나한테 있는 친구는 만나면은 금전적인 손해도 생기고 기분도 나쁘지만 나한테 친구라고는 그 친구 하나밖에 없어요. 아무리 나쁜 친구라도 없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외롭고 약해지면 그러면 만나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손절을 못하는 이 네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이유가 해결되지 않는 한은요,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무서워서, 심심해서, 혹은 나의 열등감에 대한 심리적 보상 때문에 부러우면서도 누군가를 손절하지 못하고 계속 만나게 됩니다. 저는 아무리 친해도 싸우면 안 돼요. 어떤 말을 꺼냈는데 그게 서로 언성이 올라가고 싸움이 되려고 한다. 대결이 되려고 한다. 그거는 내용이 뭐가 됐든지 멈춰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지요. 제 친구가 있는데 결혼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주 성격이 이상해요. 근데 내 친구는 결혼하겠대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를 싸우면서 뜯어 말렸어요. 그래서 우정이 깨졌어요. 알고 보니까 그 친구는 1년 만에 파토가 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나 그 친구는 이미 나와 우정이 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친구는 나한테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설적인 비판도 할 수 있고 충고도 할 수 있고 그러지 말라고도 할 수 있으나 그게 친구가 그게 아니야 하면서 싸움이 되거나 언성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때는 한 발짝 물러나야 돼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네. 네 마음은 네가 제일 잘 알고 네 능력은 네가 제일 잘 알지. 진짜 미안해 라고 해야지 그 우정이 이어져요. 아무리 내용이 올바른 말이더라도 둘 사이에 격렬한 싸움이 연결되다가 보면은 그 우정은 깨지게 되어 있어요. MMPI라는 심리검사가 있어요. MMPI라는 심리검사에는 이제 SI 척도라는 게 있어요. S는 소셜이에요. S 쪽으로 갈수록 매일매일 누구를 만나야 돼요. 매일매일 모임이 있어야 돼요. I는 인트로버티드의 약자지요. I 쪽으로 갈수록 삶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나한테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모임을 가져야 되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 분들은요, 그게 맞는 친구인 거예요. 오히려 그분들은 문제가 생길 때 뭔가 하게 되면은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나를 진지하게 대하고 내 시간을 자꾸 뺏을 때예요. 그럼 난 다른 친구들을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우리는 그분들한테 다들 잔소리해요. 얘야, 넌 다 수박 겉핥 끼고 진정한 우정인 친구가 없어. 근데 그분한테는 그게 필요 없는 거예요. 친구를 만날 때 진지한 얘기만 하는 분들한테는 야, 친구를 좀 넓혀봐 하더라도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한테 필요한 진지한 친구가 꼭 진중한 친구란 뜻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한테 진정한 친구는 새벽 2시에도 불러내면 나와서 같이 술을 마시면서 다른 친구들을 끝없이 만나서 밤새 놀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한테 진정한 친구는 3박 4일 동안 여행 가면은 아무 말 없이 해변을 걷다가 사진만 찍다가 밥 먹다가 아무 말도 안 할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에 맞는 진정한 친구를 사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사실은 현재 내가 사귀고 있는 친구들이 사실은 대부분 진정한 친구들이에요. 가족보다 남에게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 다 핑계를 대요. 내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 다 영업 때문에 그래. 다 사업 때문에 그래. 그러거든요. 그러나 똑같이 영업하고 사업하지만 딱 그 관계로 끝내고 더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모두한테 다 잘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냥 가족보다 남에게 더 잘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은 대체적으로 두 유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유형은 사람들을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하고만 있으면, 아내나 남편하고만 있으면 한 사람하고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왠지 답답해요. 그러니까 나가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런 유형이 있고요. 또 두 번째 유형은 나를 싫어하는 거예요. 부부로 살기는 하지만 싫어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나랑 있지 않고 딴 사람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도 싫어하고 미워하는 티를 갖다 확 내기는, 그러니까 나도 그거를 인정하기 싫으니까 남한테만 잘해라고 생각하지요. 남한테만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못하는 게 문제인 거죠. 모두한테 다 잘하고 노력하는 사람은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진짜 착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남이 싫은 얘기하면 오랫동안 잘 들어줘요. 나에 대해 싫은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남이 최근에 고통스러운 얘기를 가지고 뭔가 어려운 점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딴 사람은 싫은 얘기를 들을 것도 잘 들어줘요. 그걸 우리가 공감을 잘한다라고 얘기하지요. 그리고 공감을 갖다 잘하는 사람들을 보다가 보면 많은 분들이 남의 입장을 잘 수용해요. 회사에서 일하는데 사장님이 오늘 하루 조금만 더 해줄 수 없을까? 그러면은 그래, 사장님 사정이 있으니까 하고 해주지요. 그거를 타인 수용 수치가 높다 그래요. 그리고 또 그냥 누가 해달라 그러면 잘 도와줘요. 착한 사람이지요. 착한 사람은 남한테 잘해줘요. 내가 착하기 때문에. 그러나 진짜 착한 사람이 남한테 잘해줄 때는 어떤가 하면은요, 착한 행동을 하고 나면은 왠지 뿌듯해요. 착한 행동을 하지 않잖아요. 왠지 마음이 불편해요. 그러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착해 보이지만 착하지 않은 거예요. 이분들은 그렇게 남 도와주는 거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겁이 너무 많아요. 나는 사람들을 좋아하진 않는데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어요. 나를 미워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착하죠. 그러나 집에 들어오게 되잖아요. 가족은 이미 결혼하고 부모 자식으로 맺어져 있으면요, 끊어지기가 힘들지요. 집에 들어오면은 만만하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가정폭력 가해자 중에서도 집에서는 엄청 폭군처럼 굴어요. 밖에 나가면요, 위축돼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로 고통이 심해지지요. 그리고 아프고 외롭고 괴롭잖아요. 밖에 잘 나가지 않게 돼요. 하루 종일 집에서 고통을 겪거든요.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지요. 인간은 다 남의 고통을 감당해주는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가족이 고통받으면 내가 평소에 밖에만 신경 쓰더라도 들어와서 더 위로해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를 외면하기 위해서 밖으로만 더 돌아요. 예를 들어서 어려움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게 되었다. 같이 힘을 합쳐야 되지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밖으로만 돌아요. 그래서 나중에 엄마 혼자서 걔를 전부 책임지게 되는 경우도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왼수가 되어버리지요. 그 다음은 또 밖으로 나돈다 하게 됐을 때 또 커다란 어려움에 뭐가 있냐 하면은요, 돈이 들어요. 한 달에 엄청난 돈을 많이 벌면 상관이 없겠지요. 그러나 제한된 수입 안에서 사는데 밖으로 돌잖아요. 그러면 결국 우리 아이가 혹은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받아야 될 경제적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밖으로 놔두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하고 나하고 공통으로 해서 이만큼 예금하기로 했잖아. 이 돈은 내 맘대로 내가 쓰는 거야. 너도 네 돈 네 맘대로 써. 그러면은 부부 중에 한쪽은 그렇게 해서 몇 천만 원을 모아놨어요. 이 사람은 밖으로 돌면서 노느라고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갑자기 한 몇 천만 원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동안 열심히 돈 모아놓은 사람 돈만 깨지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수입이 있지 않는 이상은 밖으로 가족 중에 한 명이 돌잖아요. 결국은 경제적인 토대가 무너져요. 그러면서 부모 중에 한쪽이 그런 경우는
자녀가 힘들지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갖다 야기하게 돼요. 제가 한 얘기는 아니고요. 아침 방송 보다가 들었어요. 교수님이 얘기하셨는데 그 교수님이 결혼 만족도가 제일 높을 때는요. 결혼하기 전날이래요. 결혼하기 전날에 결혼 만족도가 보통 많은 부부가 제일 높대요. 그때부터 쫙 깎여나가는 거지요. 왜냐? 결혼을 해야 되니까 서로 조심하고 잘해주는 거예요. 결혼이라는 목표를 이루어야 되니까. 그리고 결혼이란 목표가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안심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이런 경우가 있지요. 만약에 결혼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내가 굉장히 멀리 살아요. 3시간씩 운전을 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엄청난 정성이라고 생각하지요. 일주일에 한 번밖에 같이 안 있었는데 이제 매일 있어요. 그러면 매일 그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또 뭔가 하면은 우리의 모든 갈등은 싫어하는 데서 많이 생겨요. 결혼하기 전에는 그래도 대부분 떨어져 있어요. 요새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결혼하기 한 서너 달 전부터 같이 사는 분들도 종종 많아요. 같이 살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밥 먹고 3시간 있다 양치를 해요. 그리고 나한테 입을 맞추겠대요. 난 그러면 안 되거든요. 밖에서 데이트할 때는 서로 이빨 닦고 입 맞추지 않았잖아요. 혹은 양말 같은 거 아무데나 놔요. 그러면 나는 그 싫은 짓을 고치라 그래요. 근데 자기 습관이니까 안 고쳐져요. 그러면서 상대방은 똑같이 생각해요.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졌어? 그렇게 되지요. 그리고 사실 마지막은 2-3달 만에 결혼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1년 정도 지나면서 성적인 매력도가 낮아지게 되면서 급속히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속상한 일도 있어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랑 결혼했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성적 매력에 있었던 경우에는 이 아내를 모든 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으나 1년쯤 지나게 되면서 충분히 많은 깊은 관계를 결혼하고 맺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성적인 매력도가 확 적게 느껴지면서 아내의 나쁜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싸우고 급속히 멀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신뢰할 만한 통계는 없어요. 신뢰할 만한 통계가 없는 이유는요. 내가 현재 우리 부모랑 불행한 관계를 맺잖아요. 과거도 불행한 것 같아요. 내가 현재 부모랑 행복한 관계를 맺잖아요. 과거도 행복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힘들어지고 부모랑 불행하게 되면은 부모님이 나한테 못한 것만 다 기억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엄청난 학대의 수준이 아니다라고 하면은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영향은 적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엄청난 학대를 갖다 경험한 사람들이 오히려 본인이 이렇게 가족들을 엄청 괴롭히게 되는 수도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항상 두 가지 논쟁거리가 끊이지 않고 두 입장이 서로 싸워요. 첫 번째 입장은 뭐냐? 보고 배워서 그렇다. 두 번째 입장은 뭐냐? 뇌가 똑같아. 그러나 저는 부모님 중에 한쪽이 폭력이나 욕설에 노출되는 것을 보면서 자랐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혹은 갑자기 부모님이 나를 버리고 며칠 동안 없다가 뭐 나타나는 경험. 한마디로 말하면은 엄청난 정서적 학대, 신체적 폭력, 방임에 노출되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게 남을 괴롭히는 경우로 갈지 본인이 너무너무 위축되는 경우로 갈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경우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반대로 객관적으로 남들이 봤을 때 학대나 방임이나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그거는 진짜 그래서 이렇게 됐는지 지금 이래서 그렇게 생각이 드는지를 인간의 기억은 스스로 자기가 원하는 기억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심리에서 이제 연대감이 높다는 거는 다른 사람 입장을 잘 수용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가족이 나랑 다르게 살고 딴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아요. 그리고 해달라 그러면 대체적으로 해줘요. 돕는 걸 좋아하지요. 밖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이분은. 가족 중에 한 명이 바빠서 나가야만 된다 하더라도요. 내 자식, 내 배우자가 갑자기 눈물 흘리면서 힘든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계속 들어줘요. 카톡 보내서 오늘 늦을 것 같습니다 하고. 진짜 중요한 약속이 있더라도 내 앞에서 누가 고통받는 거를 보면은 그냥 지나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바빠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를 자녀가 볼 기회가 별로 없고 바빠서 남편이나 아내를 볼 기회는 별로 없더라도 진짜 필요할 때 나한테 위로가 되어주지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시간은 밖을 돌아다니느라고 적더라도요. 내 입장에선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래도 우리 집의 기둥이었어. 이런 얘기를 듣게 되지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경제적인 능력이 된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심성이 좋은 분이란 걸 알고
아니거든요. 밖으로 계속 돌아다녀요. 그러나 그분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가족들을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럼 가족들은 우리한테 우리 아빠가 잘해주기 위해서 진짜 밖에서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낸다고 생각하게 되고 긍정적으로 여기게 되지요.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벌더라도요, 기본적으로 복수심이 많고 다른 가족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무리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해줘도 가족들은 고마워하지 않아요. 단 전제는 이거인 거예요. 굉장히 인격적으로 훌륭하고 가정을 배려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시간을 많이 내지 못한다 그랬을 때 그렇게 훌륭하고 다정한 사람이 선물을 주건 금전적으로 혜택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돈을 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줬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돈이 밖으로 똑같이 놔뒀는데요, 똑같은 돈을 벌어서 똑같은 혜택을 가족한테 해주더라도 그분의 심성에 따라서 어떤 집에서는 그거를 고맙게 생각하고요, 어떤 집에서는 그래 돈으로 전부 때우려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편한 관계를 가끔 역으로 착각하는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순진하다 얘기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순진성은 실제로 심리검사에서 쓰이는 용어예요. 순진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잘 믿고 앞에서 하는 말을 다 믿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나를 50만치 좋아하는데 나는 저 사람이 나를 100만치 좋아한다고 느끼면서 살아요. 그래서 오히려 순진성이 높은 사람들은요, 상대방은 아직 그렇게 친한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은 굉장히 친하다고 착각해요. 그러고 행동하다가 보면은 상대방은 아직 친한 관계가 아닌데 나한테 이상한 부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몇 번 안 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나 어디 가야 되는데 언니 우리 집 애 2시간만 맡아줄 수 있어? 근데 이거 부탁하는 사람은 충분히 맡아줄 정도로 친해졌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상대방은 기분이 확 나쁘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충분히 친해졌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기준이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아직 충분히 친해지지 않았는데 내가 충분히 친해졌을 때 할 수 있는 행동들을 하게 되면은 그게 무례한 행동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저쪽도 나한테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하고 나도 저쪽이랑 충분히 친해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대방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상대방의 기대이지요. 그러나 나는 이제 이렇게 친해지고 알았는데 그냥 한 달에 한 번 연락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친한 사이니까. 상대방은 반대로 생각하지요. 더 친해지면 더 친해질수록 더 자주 더 많이 연락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 충분히 친해졌으니까 이런 거 미리 얘기 안 해줘도 되겠지, 이런 거는 몰라도 되겠지, 하지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해하고 굉장히 괴로워할 수가 있지요. 결국은 내가 친하다고 생각하는 정도랑 상대방이 친하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서로 딱 들어맞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친하다고 생각할수록 상대방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나에 대해서 더 친하다고 느끼던 덜 친하다고 느끼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바로 편해졌다고 생각할 때, 친해졌다고 생각할 때가 뭔가 애매한 단계일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첫 번째 방법은 미안하단 말을 해주세요.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해주세요. 왜냐하면은 밖에서 남들한테 잘하는 분들은 다 핑계를 대요. 내가 좋아서 그러는 줄 알아? 다 영업 때문에 그래. 다 사업 때문에 그래. 그러거든요. 그러나 똑같이 영업하고 사업하지만 딱 그 관계로 끝내고 더 잘하는 분들도 있어요. 또 밖에서 많이 도는 분들을 보면 술 많이 드시거든요. 사실은 그분들은 술 안 먹으면 영업이 안 된다 그러지만 술 안 먹고 영업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밖으로만 싸돌아 라고 얘기했을 때 이유를 대면은 관계가 나빠져요. 그냥 그때 미안해 라고 하세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 시까지 들어와 그러면은 몰라 하거든요. 그러나 적어도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내 앞에서는 그래도 그러겠다고 하고 약속을 못 지키는 쪽이 내가 존중받는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늦게 들어오면은 미안해 라고 해주면 되는 거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요. 전화를 좀 받으면 돼요. 밖으로 나돌다는 거는 집에 늦게 들어온다는 걸 뜻해요. 집에 늦게 들어오면은 이제 들어갈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전화를 받기가 싫어져요. 그 전화를 받으면은 딴 친구들이 너무 좋아해요. 집에서 전화 왔으니까 들어가라고 밀어요. 그러니까 자꾸 전화를 안 받아요. 전화 받고 약속 못 지켜도 돼요. 그러나 저는 이게 또 반대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고역일까도 이해는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해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그동안 밖으로만 돌고 집에도 맨날 늦게 들어가고 가족이 나랑 같이 있어주기를 원하지만 못 있어줬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진정 잘해주기를 원해요. 그때는 무슨 대단한 선물을 사주고 엄청난 칭찬을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적어도 오늘 지키건 못 지키건 몇 시까지는 들어오도록 최선을 다할게 라고 해주고요. 전화 오면은 매번 전화 오는 거는 다 못 받으시더라도요. 문자라도 미안해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 미안해 조금만 더 있다가 할게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그러나 이거는 선택이에요. 그냥 지금 이대로 가족이랑 사이 나쁘게 지내겠어 라고 하면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게 사이가 더 나빠지지 않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대단한 거를 해주는 것보다 이거를 하는 게 더 먼저예요.